어제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자민당이 당초 예상을 깨고 선전하면서 지난달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국정 운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민당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낙선하면서 세대교체 바람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세계이면 오늘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를 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외신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중의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가늠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일단 기시다 총리가 취임 4주 만에 네. 원래 예정돼 있던 선거를 더 앞당기고 그렇죠. 의회 해산하고 속전속결로 선거 치른 거 네. 그게 좀 먹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결과를 보면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189석, 비례대표 72석을 얻었어요. 전체가 465석인데 그중에서 261석을 얻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과반인 233석 이상을 자민당이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17개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수 의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상임위원장도 독식할 수 있는 절대 안정 다수석인 261석을 자민당 혼자 차지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지난번 선거는 15석이 더 많았어요. 276석이었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줄긴 했죠. 그래도 단독 과반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사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다.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투표가 끝나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그때도 그 언론들이 자민당 단독 과반 달성이 아슬아슬하다. 겨우 달성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접전 지역에서 연달아서 자민당 후보들이 승리를 하면서 결국 예상외의 압승을 거뒀는데요. 열린여당이 있죠. 공명당도 32석을 얻어서 지난번 의석보다 3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하고 합하면 총 293석을 얻었는데요. 이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재적의원 3분의 2 의석수인 310석에는 일단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열린여당 의석인 305석보다도 12석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기시다 총리가 선거를 승리로 이끈 거잖아요. 정말 그렇죠. 예,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통한 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정을 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이 이번엔 후보 단일화 했잖아요. 대거 후보당 한 70% 정도의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거든요. 그럼 좀 의석을 더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네. 기대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결국은 안정감을 앞세운 자민당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1야당이 입헌민주당인데 네. 공산당을 비롯한 4개 야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정말 대거 성사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입헌민주당은 이전보다 13석이나 줄어들었어요. 96석에 그쳤고요. 공산당도 전보다 2석이 줄어든 10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다른 3개 야당도 의석수가 그대로 유지됐거나 아니면 2-3석 늘어났는데 불과한 이런 결과에 그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언론들의 분석은 이래요. 야당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입헌민주당이 결이 다른 공산당과 단일화를 꾀한 게 뼈아픈 실패를 불렀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산당은 일왕제 폐지, 미일 안보조약 파기 이런 것들을 당론으로 내세우는 좌파 성향인데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공산당 지지자들은 입헌민주당 후보를 찍었지만 입헌민주당 지지자들은 공산당에 표를 던지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입헌민주당에서 에다노 유키오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정치적 색깔이 다른 정당을 인위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를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일본 정치권 얘기할 때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50년 넘게 그렇죠. 근데 입헌민주당의 경우에는 집권을 한 적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입헌민주당이 이렇게 영향이 없을까요? 일본 정가에서. 그때 잘못했기 때문인데요. 2012년 말까지 한 3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옛 민주당 정권이죠.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었는데 그때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뿌리 깊게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가 간 나오토 내각이었는데 그때 동일본 대지진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문제가 그때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대응을 좀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유권자들이 그때 자민당의 대안으로 이번에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약간 이렇게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그때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야당이 한 7년 9개월째 아베 정권하고 이제 뭐 스가 정권, 기시다 후미오 정권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정권 교체를 굉장히 내걸고 이번에 단일화를 시도를 했는데 네. 여전히 유권자들은 이렇게 야당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손을 들어준 셈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화에 참가한 5개 야당이 확보한 의석이 오히려 이제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져서 그렇지 사실 많은 선거구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여당 후보랑 접전을 벌인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접전을 벌이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를 해서 이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자민당에게 야당의 의견을 듣고 정중한 국회 운영을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 이것이 민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원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지율이 막 추락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19 상황이 좀 좋아진 거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미쳤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자가 전체 인구의 7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때 2만 5천 명을 웃돌던 신규 확진자가 최근에 300명 안팎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뒷북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니냐. 방역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가 굉장히 컸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진짜로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얘기가 지금 굉장히 네. 많이 나오잖아요. 숫자를 뭐 빼놓고 계산을 했다. 통계의 착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진 확진자 수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민당이 선전한 배경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낮으면 자민당에 유리하다. 이런 공식이 있다면서요? 이번 선거 투표율이 한 55.93% 안팎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이 낮을수록 자민당에 유리하다라는 속설이 이번에도 통했는데요. 지난번 선거보다는 2.25%포인트가량 웃돌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왜 자민당이 투표율이 낮으면 유리하냐면 네. 조직력도 있고 현역 의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민당 찍을 사람들은 무조건 가니까요. 네. 부동층들은 안 가지만. 그래서 지금 지지통신은 자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은 게 2012년이었는데 그때 중의원 선거 투표율이 59.32%였다는 거죠. 그래서 네. 자민당이 패했었던 2009년 선거보다 투표율이 10%포인트나 거의 낮았었다. 그래서 그때 자민당이 승리를 한 거다. 지금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고요. 자민당이 승리했던 선거들이 있어요. 2014년, 2017년 선거 다 지금 역대 최저 수준, 그러니까 이번보다도 훨씬 더 낮은 역대 최저 수준의 그런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이후에 첫 번째 치러진 선거여서 투표율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각 당의 공약이 그렇게 뭐 이렇게 대립하는 게 선명하지 않았까 비슷비슷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지 않았던 데다가 코로나19 감염을 여전히 경계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정치 냉소주의 같은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근데 자민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개헌 의석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과반이지만 간신히 과반 넘은 거하고 네. 완전히 확 과반 넘는 네. 거하고 뭐 그걸 절대 일강 체제라고도 뭐 표현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네네. 그거하고는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5석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독 261석을 확보하긴 했죠. 그런데 아베 전 총리가 집권하던 7년 8개월 동안 그때 의석은 280석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정말 자민당 절대 일강 체제라고 불리면서 국민적으로 반대가 높았던 안보와 관련된 법안 같은 것도 다 이 자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기시다 정권은 그때보다는 분명히 힘을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열린여당, 공명당은 오히려 이제 지금 그 의석수가 늘어났으니까요. 네. 열린여당 그리고 이제 야당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민당 의석은 그러면 왜 줄어들었을까? 그런 이제 아베 스가 정권이 9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여기와의 차별화에
기시다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가 10월 4일에 취임을 했는데 아베 정권 때부터 이어져온 각종 스캔들이 있잖아요. 사학 스캔들, 벚꽃 모임 스캔들 이런 비리 의혹에 대해서 재조사할 생각은 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 자민당 간부나 내각의 인사도 보면 아베 전 총리랑 가까운 사람들이 대거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사실 여기에는 좀 많이 실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사히 신문이 뭐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8%는 차기 총리는 아베 노선을 계승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답을 했었는데 차기 총리로 기시다 총리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여전히 아베 스가 정권과의 차별화에 지금 성공을 하지 못하면서 약간 의석은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과반을 얻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선거 진짜 승자는 일본 유신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 유신회는 열린 여당 편도 아니고요. 입헌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적 야당의 편도 아니다. 우리는 제3지대 정치를 표방한다. 이런 입장의 그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일본 유신회가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얻은 의석수가 41석이에요. 근데 지난번은 11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배 이상 지금 의석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 연합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그 부동표가 일본 유신회로 몰렸고요. 그리고 줄어든 자민당 표가 일본 유신회로 간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신회가 이번 선거 결과 열린 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을 제치고 원내 제3당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거두게 됐어요. 그리고 중의원에서 법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21석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 유신회가 또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게 되는 성과를 거뒀는데 이렇게 일본 유신회가 힘을 얻었으니까 앞으로 기시다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더 오른쪽으로 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파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요. 일본 유신회가. 쪽에 제일 가깝게 가 있는 정당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의석이 줄어든 자민당이 헌법 개정, 외교 안전보장 정책 등으로 입장이 가까운 일본 유신회의 협력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양당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명당은 사실 이렇게 개헌을 하는데 이렇게 찬성을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자민당,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 이렇게 세 정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지금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정족수인 310석을 넘거든요. 그래서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도 열렸다. 이런 얘기도 한편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우리한테 불안한 요인이 되겠군요. 근데 자민당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세대교체 바람의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이 안정적으로 다수 의석을 확보하도록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주긴 했지만 파벌 정치까지 용납한 건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수십 년이나 정계에서 활약해왔던 중진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줄줄이 낙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났다라는 얘기인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자민당 2인자인 아마리 간사장이었어요. 간사장이면은 뭐 사실상 그 총리 다음에 넘버 2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인자고요. 이번 선거를 사실상 이끈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역구에 자기 지역구에서 야권 단일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자민당의 현역 간사장이 지역구에서 패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아마리 간사장이 비록 뭐 석패율 제도라는 걸 통해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사장에서 민심에 따라서 나는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좀 특이한 게 석패율 제도인데요. 비례대표 득표 수에 따라서 의석 비율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낙선한 사람에게 의석을 할당을 해서 부활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 아마리 간사장이라는 사람은 기시다 내각이 출범했을 때 이거 간판만 바꾼 아베 내각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듣게 한 그런 장본인이에요. 왜냐하면 아베 전 총리 아수다로 자민당 부총재에게 파벌을 동원해서 기시다 총리를 지원하게 물밑 협상을 이끌어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마리 간사장이 아베 정권 시절에 경제 재생상이었는데 그때 뇌물을 받았다 이런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역구에서는 패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시다 총리가 그래서 오늘 오후에 모태기 외무장관을 후임 간사장으로 바로 내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모태기 외무장관도 외무장관직을 내려놓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외무장관도 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한일 관계나 뭐 외교 관계가 또 어떻게 바뀔지 이걸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리 간사장 외에 사쿠다라 요시타카 전 올림픽상도 입헌 민주당 공천으로 처음 출마한 후보에게 또 패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뭐 의원직은 유지를 하게 됐고, 그리고 뭐 노부테루 자민당 전 간사장, 타쿠야 전 디지털상, 다케시 전 자치상, 뭐 굉장히 많은 여러 명의 그 중진들이, 자민당 중진들이 지역구에서 야당 후보에게 패했고요. 그리고 그럼 야당은 괜찮으냐? 입헌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이 인물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인물도 낙선을 했는데 예전에 민주당 대표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정권 교체를 이끌어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일단 79세예요. 그래서 고령인 나이 때문에 낙선을 한 것으로 일단 분석이 돼 있고, 그리고 14선 의원인 기시로 의원도 이번 선거에서 패했는데, 그래서 마이니치 신문이 여야 모두 세대 교체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법 개정할 때 그때 석표율제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영호남 지역이나 전국 지역에 석표율 아깝게 표한 후보를 다시 비례대표로 부활시키자. 예. 그런데 일본은 벌써 도입하면서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있구나. 이걸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참패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그래도 뭐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그래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기반은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아베 정권 시절만큼의 압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당이 후보 단일화 전략을 제압했고요. 권력 기반을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를 한 성과는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워낙 단임 총리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일단 리더십에 대한 의무는 불식을 하게 됐고요. 자민당 전국 운영에도 주도권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매우 어려운 선거였지만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신임을 얻었으니 이후 신속하게 정책 실행을 해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게 경제 분야 정책이에요. 그래서 간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신자본주의가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건데 이 신자본주의,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대담한 금융 완화 정책, 기동적인 재정 정책, 성장 전략, 이렇게 아베노믹스의 3대 축은 유지를 하되 양극화가 심화되는 걸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궤도론적으로 수정을 해보겠다. 그게 새로운 자본주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거기도 이제 서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으니까요. 그렇죠. 서민들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보겠다, 이런 경제 정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중순에 여당과 연대해서 대형 경제 대책을 좀 수립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빨리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뭐 보육이나 간호, 노인 요양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임금도 올리는 방안도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리 간사장이 아까 이제 자민당 2인자였는데 선거에 패했다, 그래서 물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기시다 총리의 행보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왜요? 왜냐하면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를 밀어줬잖아요. 당선시킨 공신이긴 하지만 그만큼 또 뒤에서 기시다 총리를 압박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퇴진을 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소신을 밀어붙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시다 총리가 이제 10일에 소집될 특별국회에서 제101대 총리로 선출이 되는데요. 지난달 4일에 100대 총리로 선출이 됐는데 한 달이 안 만에 제101대 총리에 또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도 우리나라보다 더 복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과반 못 얻었으면 101대 총리는 못 될 뻔도 했어요. 그렇죠. 선거 패배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그럼요. 테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외교안보 쪽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기시다 총리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거기에 힘입어서 지금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국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이 총리 취임한 뒤에 처음 이뤄지는 해외 방문이에요. 그래서 의장국인 영국의 존슨 총리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번째 만남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가 올해 안에 미국을 방문해서 정식 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고요. 기시다 총리가 오늘 오후에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동지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직접 방문을 하고 이들 국가의 정상을 우리나라로 모셔오겠다라면서 적극적인 정상회교를 할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일본이 유지해온 방위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공약을 지금 이번 선거에서 대폭 포함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방위 예산이 국내 총 생산의 2%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 지금 한 0.95% 이 정도 남짓이잖아요. 2배 정도로 그렇습니다. 많이 늘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대만에서 미중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국가 안전보장 전략 등을 개정하는 내용들을 또 지금 추진을 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꼬인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연립 정권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같은 것에서 한국이 먼저 대책을 내놔라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의원이라는 1차 시험대를 통과했는데 2차 시험이 내년 7월에 있는 참의원 선거입니다. 상원 선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갑자기 물리면 여기서 또 선거가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도 내년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요. 그렇죠. 기시다 총리가 당분간은 한일 관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할 것 같다. 이런 관측이 좀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총리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짧은 만남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기대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한일 관계가 뭐 국적으로 바뀌거나 이러지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